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근로자 식대 부분 비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할 모든 법률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책을 담은 민생법안으로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확실성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본격화로 시름이 깊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새로 1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 등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사간 협의하여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률안으로서 시급한 민생법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정병호입니다. 대부에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휘발유 경유를 제외한 유류는 개별 소비세법에 따라 유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임 규정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30%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의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 내지 100%까지 각각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처럼 현행 30%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확대하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탄력세율의 확대 폭은 세수 감소 효과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기한, 조세 법률주의. 잠깐 보고 잠깐만 좀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의장님께서 직접 위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하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인 탄력 세율의 확대폭은 세수 감소 효과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기한, 조세 법률주의, 탄력 세율 인하 후 효과 분석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적용 기한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식대 비과세 관련입니다. 4건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민생특위 논의 의제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10만 원으로 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면 총 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8만 원의 소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안과 금년 1월 이후 지급받은 식대부터 적용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오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법안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 고려 사항 또 사회적 필요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물가 안정과 또 주민 서민들의 이제 삶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큰 목적 자체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탄력세율 제도라 이게 아마 전문위원님도 같이 답을 해주시고 차관님도 답을 좀 해주시면 싶은데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수단의 이제 그 적절성을 고민하게 되는데. 탄력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율의 몇 프로를 정형할지를 이제 행정부에다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고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임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은 또는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건 조세 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탄력 세율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위헌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헌 논쟁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일상적인 제도면 안 된다.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법으로 하는 게 맞다. 두 번째, 그 위임의 범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해야 된다. 그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서로 입법권을 포기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위헌인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동안 입법의 사례나 또 우리 헌법적 관행들을 봐서 그 기준들을 일정 수준에서 봐야 되는데 차관님 이 종래 이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탄력세율이라는 건 뭐 의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위임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뭐 이 지금 유류세법 이외에도 관세법하고 증권거래세법에도 이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은 관세법 같은 게 이제 할당 관세를 0%로 대폭 낮추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세율이 얼마냐, 또 과세 기간은 얼마냐라는 걸 법률로 정해주는 것인데 현재 이것들은 이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의 일정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는 다 적합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97년도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에도 보면 이게 전반적인 법 체계와 취지, 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뭐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도 조세 법률주의에다가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죠. 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처럼 그러니까 지금 탄력세율 자체가 유래가 이제 7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정도 이제 그때는 특별소비세법인데요. 개별소비세법 전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세법이 94년도에 제정되면서 교통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서 의원님들 단말기에 있는데요. 상세본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조세 법률주의와 그 탄력성 부분을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거냐는 건데요. 근데 현재 논의가 뭐 국제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정 의견은 이 탄력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일몰이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본 이후에 정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일몰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탄력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문 의원님이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용의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이 부분은 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의적인 목적에는 모두가 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5월 달에 대책을 마련했고 또 7월 달엔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이렇게 인하 이후에 우리가 정유사에 이렇게 인하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폭만큼 가격이 인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7월 달부터 공정위하고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부 합동으로 해서 정유사 공급가하고 주유사 판매가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날짜로 보면은 유류세 인하분이 유류세 인하분보다 이게 이제 57원인데요, 리터당. 현재는 국제유가 하락분 237원까지 더해서 총 294원이 떨어진 가격으로 당초 시작할 때보다 정유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유소에서도 현재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8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비용과 수익이 조금 포함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영이 있고 또 자영이 있고 그런데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대부분을 다 떨어뜨렸고 자영은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칩니다만은 차관님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세세한 설명보다는 정말로 우리 정부가 공정위 산업부랑 공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유사의 인하폭만큼 개별 주유소에서 인하가 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관리 감독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린 거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37% 추가 확대 이후에 에너지 소비자 단체가 조사한 정유사의 개별 주유소의 이 인하폭 부분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회가 이런 물가 안정화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정유사의 혜택을 주는 거냐 아니면 주유소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말씀에도 50% 감소할 경우에 세수가 15조 원 정도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30%, 37%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작년 11월 이후부터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약 9조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다고 이렇게 자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세수를 감소하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정말로 소비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법인세 선의의 뜻으로 25% 22%로 인하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1%만 그 혜택을 준다는 이런 또 반박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유사들 현대오일뱅크나 SOL, SKNH, GS칼텍스 등 5개 정유사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전문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 입법권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탄력세율에 대한 그 모법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법이 2024년도까지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50%든 70%든 우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일몰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유가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런 추이를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일몰제 운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부의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은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일몰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용혜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아예 식대 관련된 부분까지 한꺼번에 예, 토론하는 같이 걸까요?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예. 그 일단 의사진행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이게 원래 이제 의사 일정과 의제는 양당 간사님께서 이제 합의하에 결정하시는 건데, 그 결정된 부분을 양당 간사님들께서 이제 비교섭단체 의원에게도 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과 의제를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오늘 1시간 반 전에 이제 유성걸 위원장님이 전화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외하고 크게 정보가 없이 이제 회의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연락 주신 유성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양당 간사님께서도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하셨다고 차관님 답변하셨는데요. 네. 을 포함해서 294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김경만 의원님이 여쭤본 건 국제유가 포함해서 이제 그 휘발유 값이 얼마나 떨어졌냐가 아니라 이 유류세 깎아준 부분이 얼마나 소비자가에 반영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사실 차관님이 살짝 피해서 답변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의 눈속임을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가격은 100%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총 294원인데 그 중에서 237원 정도가 국제 유가가 하락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리터당 57원의 유류세 인하분은 충분히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네네,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 국민들이 이제 그 유류세 깎아줄 때마다 사실은 별로 체감을 못하고 이것을 이 효과가 없다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릴 때는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고 올릴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다라는 어떤 문제 의식들이 예전부터 국민들에게 되게 오래 있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유류세 인하의 가격이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았던 걸로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작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7월에 돼서야 효과 분석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문제점인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자료가 있냐라고 요청했을 때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다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효과 분석, 세금을 수조 원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효과 분석이 없이 반년 이상을 끌어온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큰 문제라고 보고요.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에 69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소비자 단체들의 결론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차관님도 57원 반영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57원은 30%에서 37%를 인하했을 때 거의 추가 인하분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7월 이후에 이야기인 거고, 그 전에 예. 그러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그 얘기가 없는, 자료가 없으신 거네요. 그 이전의 분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정유사 마진이 세금이나 유류세 인하하기 전보다 7배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10조 원 대박 터뜨렸다 기사 보셨죠, 차관님? 예, 그렇습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00%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정유사들이 영업이익만으로 역대 최고를 찍고 20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 확대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도 없이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유감이고요. 그 위임 문제도 좀 전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류세 세수가 다 합치면 한 2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것에 오늘 이제 만약에 결정을 50%로 하게 되면 이제 15조 원까지 나온다는 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위헌 문제를 떠나서 좀 국회가 너무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뭐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분석도 없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유사 영업이익만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면 좀 다른 보완책들을 국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일단 국민들이 유류세 고유가 시대에 힘드니 묻지마 식으로 이제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미 저번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나 EU, 미국 같은 곳에서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류세 인하분의 38% 정도만 소비자가에 반영되고 있다면 좀 이런 효과 없는 정책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9조 원 깎아준 유류세를 전 국민 1만 원 대중교통 티켓이라거나 유가보조금 합리화, 안전운임제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등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효과도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밀어붙이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대 관련돼서요. 기재부 자료를 보면 4천만 원, 8천만 원 그 연봉을 가진 분들의 효과가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18만 원, 29만 원이라고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 네, 그럼 식대는 다음번에 말씀드릴까요? 자, 발언하십시오.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대체 토론이라서 원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발언 시간 제한을 제가 두지 않았는데, 용현 의원님 요약. 네, 식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식대만 남았고요. 4천만 원, 8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내셨어요. 근데 사실 2천만 원 연봉인 분은 8만 원 정도, 2억이 넘는 분은 46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 효과의 차이가 크게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을 좀 의도적으로 제외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꼽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런치플레이션이라는 건 모두에게 동등한데 사실 2억이 넘는 사람과 2천만 원 근로소득인 사람을 따져보면 혜택이 6배 차이에 이릅니다. 저는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식대 비과세 확대 논리가 전면적인 소득세 감세로 확대될 수 있는 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비과세 크기를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수긍해버리면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소득세 과표도 조정해서 세금 깎아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그 감면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인세 깎아준다고 하니까 근로소득세는 왜 안 깎아주냐는 여론이 일어났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근로소득세 감면 계획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세, 묻지마 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맥락 속에서 이번 식대 공제 기준 상향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신청 요청하신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강민국 위원님 다음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윤창현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 제한을 안 뒀는 것은 좀 편하게 하시되 이 대체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적으로 그렇게 압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민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민국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대로 차관님 그 런치플레이션을 말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살인적 물가의 이 점심 식사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 신조어나 마찬가지인 신조어인데 실제로 이 제가 지역에 경남 진주에 가서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는 이게 평균적인 지금 가격인데 서민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짜장면과 칼국수인데 짜장면 같은 경우도 지금 연초보다 8% 올라가지고 요즘에 6,000원 밑으로 하는 짜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칼국수도 요즘에 평균 6.4% 올라서 다 8,200원, 8,300원 넘었습니다. 8,000원 밑으로 하는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 참 짜장면, 칼국수차도 드는 서민 음식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처음으로 6% 이상 급등하고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외식 물가 상승률이 무려 8%로 올라서 지금 거의 30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차관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금 이제 비감세 한도를 늘리는 때가 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세 체계를 현실화하자라는 겁니다. 차관님, 감세와 조세 체계를 현실화하자는 것은 틀립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심 한 끼에 지금 10,000원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식대 비과세 한도가 19년 전, 20년 전과 동일한 월 10만 원입니다. 이거 우리 직장인들 유리지갑입니다. 그 직장인들의 과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민생특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또 이게 이제 경제의 순환 구조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이 고물가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경기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침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감세라고 하냐 감세 입법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조세 체계를 현실화하는 조세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부분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20만 원 이하로 개정하겠다고 발표론 우리가 뭐 했지만은 또 뭐 상향하는 입법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그 식대의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세 개편안을 내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 식대 한도를 올리는 것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도시 인하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기영 의원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1215년 영국 마늘 카르타 이후로 형성된 것이 조세 법률제가 이제는 정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헌정사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유도시 100% 뭐까지 확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시행령으로 스스로 우리의 국회 기능을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지금 사실 제가 두 가지 측면 첫째 지금 뭐 유류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과 이후에 지금 무려 이 44.4%가 급등했더라고요, 차관님. 네. 그죠? 네, 네. 네. 근데 뭐 우리 또 정무위 이제 국책 연구기관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내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책연구원이 뭐 다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기관마다 좀 틀립니다. 그렇죠. 네.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사실 지금 국제유가 자체의 상방 압력은 아시는 대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상방 압력이 있는 거고요.
하방 압력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경기가 좀 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 소비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뭐 단정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거기다 사실 유가라는 것은 생산에 따라서 증산하냐 감산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이 같이 혼재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그리고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동의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들은 지금 당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심지어는 요즘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이 가짜 석유라는 검색이 폭증하더라고요. 가짜 석유를까지 해가서 지금 고유가가 서민들을 지금 불법 시장으로 좀 내모는 상황까지 왔다. 이걸 외면하는 국회의원도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도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비상한 위기 때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유류세 인하폭을 뭐 지금 30%가 아니라 제 개인 본 의원의 생각은 50%까지도 확대해서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서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걸 왜 만약에 지금 찔끔하게 확대한다면은 또 다시 이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불필요함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유류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의 타이밍도 놓칠 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워낙에 최근에 그 유가 급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 받으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좀 폭을 넓혀 놓는 거는 꼭 반드시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위원회에서 정해 주신 대로 전 정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또 우리 의원님들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근데 한 가지 더 좀 짚자면은 이 법 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이 국민들로부터 이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알고 보니까 이 시민단체가 아니고 이 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조사 결과가 있던데, 전국 주유소의 13% 주유소만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반영해서 가격을 내렸다고 해요. 보고 받으셨나요? 저 그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만 사실 그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로 기재부에서 이런 저 자료나 있다면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정부 부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서 이제 보도를 좀 설명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도 배포한 바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그 주유소에서 1,900원대로 지금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엔 1,8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제유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는 비단 이번에 유가가 폭등해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민생경제특위에서 뭐 50%를 하든 몇 %를 하든 인하를 하든 뭘 하든 또 정부 부처에서 뭘 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이게 체감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경제는 어쨌든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이제 현장 조사에 좀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우리 국회가 이렇게 그 민생 경제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 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국민들 하여금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그 답이 있고 중심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 의사진행, 김정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유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니까 조금 이례적이긴 한데 그래도 꼭 해야 되겠기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용해인 그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여당 간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사과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부터는 저희가 김성한 우리 야당 간사님과 함께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반드시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번 같은 이런 좀 언짢은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창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예. 그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10만 원 비과세 소득 증가 시 급여 4천만 원 근로자 18만 원 소득세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식대가 비과세라고 했을 때 식대가 10만 원이면은 식대가 그대로 있으면은 비과세 20만 원 올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18만 원 감소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려서 반영을 했을 때 100% 다 올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은 10만 원이었던 식대가 다 20만 원 비과세까지 다 풀로 채워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까 그게? 그 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가정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제를 한 거라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그렇지만 되겠습니다. 5천억 세수 감소라고 이렇게 네. 굉장히 무서운 숫자를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이렇게 세수 감소 효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잘 감안하시라 그랬는데 이게 전부 식대를 지금 10만 원 받던 분이 20만 원으로 다 올린다는 걸 가정해 갖고 저거는 그 비현실적 숫자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저희들의 식대도 알려주셨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예,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네. 그래서 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을 한도로 올린다고 하면은 전부 다 10만 원 식대하던 그런 직장에서 다 20만 원을 올린다는 가정을 해갖고서 만든 숫자. 이거 좀 저는 그 현재 식대에 대한 어떤 표본 조사라도 좀 하고서 이거를 그 현실적으로 반영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뭐 자료가 좀 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요. 예. 그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 전체 근로소득자에서 면세자를 제외하고 예. 한 3분의 1 정도가 10대 20만 원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을 한 게 5천억이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하신 예, 거죠. 예, 그러니까 20만 원 지금 현행 얼마인데 20만 원으로 다 올라간다고 가정하신 거예요? 이게 그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거라서 전수조사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안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뭐 데이터 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주장을 하실 때는 거기다 좀 가려열고 뭐 가정을 뭘 했다든가 또는 몇 가지 무슨 데이터의 파라메타가 이렇다든가 좀 그렇게 좀 친절하게 좀 적어 놓으셔야지 그냥 전부 다 20만 원 받는다는 식으로 혹은 뭐 몇 프로 20만 원으로 그냥 다 올려준다는 걸 가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고서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위에 면세점 이하 소득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반면 참 이런 말들은요. 전문위원님께 죄송한데 동그라미는 동그란 반면 이런 비과세 감세 자체가 세금을 내던 사람한테 대해서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거지 안 내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죠. 근데 감세라고 하는 그 정책 자체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동그라미가 동그랗다고 뭐하러 씁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려야죠. 안 내드신 분은 감세라는 정책 수단은 내시던 분한테 대한 정책 수단이지 안 내던 분에 대한 정책 수단이 아닌데 그걸 뭐하러 써놓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 식대 관련해서 이 면세자가 37% 맞죠 지금? 예, 전체적으로 37%. 예, 이 37% 세금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 혹시 식대 관련해서 좀 뭐 같이 정책적으로 검토할 만한 패키지가 없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생활급여나 기초생보자 계획을 보면 거기에도 식대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식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올려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기초생보 제도에 대해서 좀 변경을 하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의 비과세 분들에 대한 것도 하나 하시고 그리고 또 감세 내시던 분한테는 줄여주거나 없애주는 걸로 가고 이렇게 좀 패키지를 항상 만드시라고요. 그래야
부자 감세니 뭐냐 하는 그런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세 정책 자체가 내던 사람에 대한 정책이지 안 내던 사람에 대한 정책이 아닌데 또 이 감세만 얘기하면 안 내던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항상 그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게 항상 이렇게 37%대 나머지 내시는 63% 요 두 그룹을 딱 놓고 패키지로 정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을 다 대상으로 뭐가 나오면 그래도 정부가 37%를 잊지 않고 있구나. 63%만 사람이냐 이런 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저희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나 개편안과 식대 부분을 함께 발표를 하면서 근로장려 장려금을 10% 정도 올리는 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근로의욕을 가지신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라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식대 될것 부분도 같습니다. 한번 그거를 따로 떼어가지고 네, 이런 그 민감한 밥 먹는 문제 민감하잖아요. 이거 이제 시장도 바뀌고 그래요. 애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다가 그냥 시장이 바뀌고 이랬잖아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감성적 효과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좀 아주 여러 가지 그 다층적인 효과를 감안한 정책을 좀 멋지게 좀 펴주십시오. 이렇게 좀 그냥 드라이하게 가지 마시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23년 1월 1일이지만 저는 좀 9월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23년부터 하라고 해줄 거면 빨리 하고 안 해줄 거면 나중에 얘기를 하지 지금 얘기해놓고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이왕 얘기를 꺼냈으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9월부터 좀 해서 올해 초 중순부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올라간 분들의 어떤 거기서 느끼는 아까 말한 런치플레이션이나 에그플레이션도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감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식대가 지금 13원 원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기업은 이제 10만 원 있고 아예 식대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반영을 해서 20만 원을 올렸을 때 그거에 맞춰서 뭔가 급여 규칙도 좀 개정을 해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도 개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며칠 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9월, 8월, 9월, 또 9월, 10월에 가면은 이게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업무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한 기업들에서의 또 어려움을 하는 호소한 점도 있었고요. 또 이게 비과세 근로소득 변경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4대 보험 징수액도 다 달라져서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업들하고 저희가 좀 국세청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갖고 단기간에 이거를 다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부터 당장 어려움 겪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기는 한데 사실상 그리고 이게 근로소득세를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혼란이 많이 생기는 염려가 있어서 한 번도 중간에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세 관련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경과 규정 같은 걸 좀 만든다든가 해서 좀 제대로 말을 꺼내면은 빨리 좀 시행을 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월 1일부터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혼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질문 드릴게요.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현행 시행령보다는 법률의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의견을 모았고요. 제가 국회가 법률로서 기본사항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법률 개정을 제가 발의한 내용들을 하게 된다면은 송원석, 김정호 의원의 발의 취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에 폭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랑 정부 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방금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쟁점이 적용 시기거든요.
그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홍보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민생경제 안정 특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사실은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이런 위기 상황에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 올해 10월쯤에 물가 정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이게 급박한 상황에 이런 대책을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놓는 것은 우리 기재부에서 지난번에 추가세수 53조는 뚝딱 잘 만들어내셨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게 실제로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소득세 월별로 부과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연말정산 통해서 세액공제해서 최종 세액을 결정해서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합니다. 저는 이법 공포 후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면 2022년분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가 이루어져서 현재 고물가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 부담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아 윤석열 정부 참 유능하구나 이런 평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때와 시기를 지나쳐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취지와 굉장히 벗어난다. 그래서 적용 시기를 2022년부터 적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 제가 부칙 조항에다 적용 시기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렵다, 뭐 실제로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 기재부가 어려운 일도 잘 만들어내지 않으십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우리 차관님 아까 얘기한 답변 이외의 답변은 더 하실 내용이 없으세요? 그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을 좀 말씀드린 거는요. 정부 내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업에 적용이 돼서 기업이 그거를 봉급에다 반영을 시켜서 시스템을 다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되고 어떤 기업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저도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왔지만 노사 임금 교섭해서 결정되면은 한 3일만 해도 다 바꿔갖고 나와요. 물론 기업이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직장인 점심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비과세 그 식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모든 직장이나 이런 데 똑같이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아까 존경한 용혜인 의원님 말씀대로 뭐 소득이 좀 낮고 그런 분들은 더 조금밖에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맞춰보자. 저는 이거는 기재부에서 오히려 기업의 탓을 돌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아까 연말정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는 거가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월 20만 원, 뭐 10만 원에서 이상이 가는 그것들이 다 봉급에 반영이 이미 돼 있어야 연말정산 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아서 뭐 1년에 20만 원, 240만 원 식대다. 이렇게 계산해서 연말정산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초적인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기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떠한 정책을 폈을 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됐을 때의 혼란도 좀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라는 게 기재부에서 판단할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이런 제도의 그 빠른 시행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내년 1월 1일에 임금에 뭐 반영이 되고 그래야지만 다시 후년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연말정산은 그렇게 되면 2024년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2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정부가 그동안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믿음이 국민들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지 꼭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특히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야박하기도 하고 타이밍을 늘 놓치는 게 기재부가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전 이것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유류세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그 유류세를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실제로 그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께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정유사가 과도하게 뭔가 이렇게 그 수익을 낸다든지 또 개별 주유소에서 바로바로 그 인하된 가격이 작동이 안 되면서
일단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인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법 제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사가 원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그 개별 주유소에서도 시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5조 원 50%가 적용이 될 때 15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5조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이 실제로 꼭 작동돼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가지 않는다라면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류 소비량 상대적으로 이게 고소득 가구일수록 많아집니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소득 분위별로 분석했더니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교통 관련 물가 대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비 절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민생경제 특위의 대중교통비 환급법이 좀 심의 대상으로 민생특위 심의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 육성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차기 회의를 할 텐데 그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관련해서 좀 전 준비를 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아까 우리 용혜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EU에서는 정유사에 대해서 횡재세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9유로 티켓이 있고요. 뉴질랜드는 반값 대중교통비 있습니다. 이게 민생경제특위에서 이거 전부 다 다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회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게 일부 기업들한테 약탈적으로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사회적인 환원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논의도 같이 필요하다. 이걸 다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책들도 없이 여전히 구멍 숭숭 나 있는 기재부에서 뭐 이 정도로 비과세 감면, 이 정도로 유류세 인하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좀 편안해 하실 겁니다. 그거 사실은 약간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이거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놓고 나서도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못한다, 안 된다, 그리고 좀 편하게 대화되시는 분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법을 좀 찾아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하시겠어요? 예, 원해 주신 대로 하여간 기재부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유사 문제라든가 주유소 문제는 저희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대책을 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역점을 두고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중교통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도 얘기했던 거는 이제 카드 공제 세액하는 것들이 대중교통비가 이제 40%까지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반기에는 80%로 해서 2배 더 늘려서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예산 지출 면에서는 알뜰 교통카드라는 거를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자전거 타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 게 없는지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쭤볼게요. 그 국민 공모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K패스 네. 이거 얘기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기재부에서 그 검토하신 바 있으세요? K패스라는 것이 사실 내용이 결국은 뭐 알뜰 교통카드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카드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조금 유사한 제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추천 그 아이템 자체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서 아마 그 99유로 그 9유로짜리 독일 제도하고 유사한 제도를 생각을 하고 그 아이템을 올려놓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논의하는 사항이 유류세하고 또 직장인 식대 관련 사항이니까 그게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한참 돼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자고 했던 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유가 이전에 대략 우리 소비자들이 리터당 한 1,500원대의 유류를 공급을 받았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정부가 처음으로는 탄력세율을 2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2천 원대를 넘어가서 이제 탄력세율을 3천 원 30%까지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유소에서 공급받는 휘발유나 경유가 2천 원대를 계속 넘고 있어서 이게 소비자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저희가 탄력세율을 더 높이더라도 소비자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한계치가 1,5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800원 이하 수준까지는 낮춰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탄력세율을 더 확대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 대체로 우리가 정책 목표치를 뭐 딱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1,800, 1,900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어떻게든 결정을 할 텐데 이것을 지금 당장 적용하냐 안 적용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리터당 휘발유와 경유의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판단컨대 최소 1,800원대 이하로 우리 국민들이 경유나 휘발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기재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국내 휘발유가라는 것이 결국은 국제 유가하고 그다음에 환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하여간 주어진 여건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이 유류세 인하도 하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은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약간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용혜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탄력세율을 20에서 30까지 또 37%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가격이 낮춰지지 않은 데에는 그것을 개별 영업 이익에 대한 것은 이제 개별 회사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이에 정유사들이 이 소위 폭리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올 상반기에 거의 정유사사의 이익을 합하면 거의 10조 원대 이상의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원가 구조라든 거를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 주신 대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저희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국에서 횡재세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살펴봤더니 이미 우리나라는 그 횡재세와 같은 성격의 법이 있더라고요. 혹시 차관님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예. 우리나라도 정유사의 이 소위 이 과잉 이익을 일정하게 억제하고 그것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재환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횡재세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이미 석유사업법 18조에 이런 고유가 시대에 석유 공급자들이 이익을 취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여 부과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횡재세 성격을 이미 법에 도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별도의 횡재세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산업부 장관이 판단해서 이것이 너무 석유 공급자의 과잉이익이라고 판단하면 부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별도의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횡재세적 성격이 이미 석유사업법 18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과금 도입 여부는 사전적으로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법을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요. 이 관련해서 당시도 고유가 시대가 좀 있었는데 당시 정부가 이 부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정유사사로 하여금 기금을 출연하게끔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유사의 과잉이익이 일정하게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이번에 저희가 탄력세율 조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정유사가 그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최소 1,800원 이하에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특위가 매듭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오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예, 말씀해 간단하게. 제가 아까 법률적인 것 말고 정책적인 것 그래도 약간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비 비과세 문제는 저 충분히 입법 재량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 추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랑 차관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보면 시장의 가격에 대한 이제 제한적인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가격 개입할 때 이 개입 자체가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효과가 뭘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목적이 물가를 잡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인상되면은 국민들 모두가 함께 수요를 좀 절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류 소비에 대한 서로 간의 좀 고민과 행동들이 필요한 건데 실제 유류세를 줄여줌으로써 소비를 촉진하는 거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이제 무리하게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비 촉진 효과에 따라서 이게 계속 그에 따른 세수 부담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5조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15조 정도의 이 유류세 차익은 간접세라서 어쨌든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이런 15조 정도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책 수단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교통 바우처, 아까 K패스라든지 또는 실제 유가 인상의 제일 큰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업에 종사하면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직접 영향을 받는 그룹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식의 어떤 지원 대책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정책 수단과 유류세 인하라는 정책 수단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비교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효과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바우처를 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차라든가 경유차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해서 또 저희가 지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유류세 인하의 효과 중에 소비를 조금 억제하는 효과는 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메시지가 좀 헷갈리게 하는 메시지고 그래서 기본 목적이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그러니까 유가 인상에 대한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줄여주기 위한 재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보될 때 집중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효과가 훨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유류세 인하 방법이 있고 취약계층을 타겟팅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해서 어느 정책성이 오르냐. 물론 이 두 가지 수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적인 선택의 여지가 있는 주제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그 속에서 오늘 논의의 어떤 설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말씀드린 사실 그 문제에서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유류를 쓰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게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거는 유류세 인하하는 쪽이 좀 더 효과적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유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물가적인 측면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거는 결국 두 선택지를 놓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 방식이 제한적이다. 오히려 직접적 지원 방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긴밀하게 검토하고 그 실제 검토 시뮬레이션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와 정보 이게 내용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저희가 사실 뭐 그 시뮬레이션의 문제 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경민 또
예, 김경환 위원님. 차관님, 그 유류세 인하분 주유소, 정유소가 실질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 정유사가 소비자 최종 가격의 유류세 인하 가격을 반영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시에 정유사의 그 세율 조정 전후에 그 과세 물품의 국내 도매 가격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그다음 두 번째, 화물차 업계나 택시 업계에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삭감이 되니까 체감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특히 화물차 업계는 안전운임제에 참여하는 차량, 생계형 지입 차량이라도 유가보조금을 좀 환원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특히 또 택시 업계, LPG도 좀 경유처럼 연동해서 유가보조금을 좀 도입해달라. 그래서 유류세 인하로 삭감된 보조금을 전액 좀 보존해달라, 이런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 있는데, 화물차 업계나 택시업계 유류세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가 보조금을 좀 환원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마 탄력세를 조정할 경우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국내 도매 가격의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석유사업법에 이미 그 석유 정제업자, 석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출량, 매출 단가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좀 중복적인 규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검토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가연동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류세 인하하기 전에는 그 유가연동 보조금의 기준액이 1,7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유류세를 인하를 하면서 결국은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걸 1,850원까지 저희가 꾸준히 증가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부도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하신, 예, 용해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일단 아까 제가 그 발언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불편하셨다면 참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토론이 우리가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당 간의 합의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사실상 오늘 이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충분히 토론되고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비교섭단체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회의장 말고는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차라리 어떤 한 번 발언의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좀 룰을 정하고 합리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세 그 식대 그 비과세 기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아까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께서 조세책의 현실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 소득세 과표 조정을 통한 감세 논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하는 것도 역시 현실화를 위해서 과표 구간 조정하자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조세책의 현실화라기보다는 조세책의 현실화를 명분으로 한 감세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 논리에 동의를 하면 사실 이후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하는 것 역시도 동의할 수밖에 없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것을 현실화하고 저것도 현실화해서 전반적으로 감세하자는 것이니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좀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동의하고 소득세 과표 조정에는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 아까 그 이미 횡재세 형태의 부과금을 거둘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뭐 기재부 차관님이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해주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법안을 좀 검토해봤을 때 부가세 형태의 횡재세는 좀 공급 축소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36원 정도이던데 이 부분은 액수가 너무 적고 사실 좀 가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후에 횡재세 논의하면서 또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회의 마무리 하신다면 그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남기고 싶어서요. 위원장님께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합의가 돼요. 잠깐만.
예. 자, 이제 대체 토론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먼저 유류세 인하와 관련돼서 현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30%의 범위 내에서 50% 범위로 상향하는 대신에 50% 상향하는 일몰 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의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해서 정하고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금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범위를 20만 원으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됐을 때에 1월 1일로 내년 1월 1일로 한다든지 또는 연말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식대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유류세 탄력세율에 관해서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유류세 탄력세 아마 의원님들께서 모두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저희 다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50%가 되면 당장 또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가를 그 유류세를 낮춰준다라고 생각하실 우려가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좀 부대 의견으로 법 개정 이후에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 유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라고 부대 의견을 달아주시면 국민들의 오해를 좀 덜어주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식대 비과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혜택을 주는 정책이 이제 기업 간의 차이가 나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도 그 취지가 좀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사례로 봤을 때 뭐 보겠다면 어떤 기업은 뭐 이미 20만 원을 식대로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고, 근데 임금은 이제 10만 원을 인상해야 하는 B급의 그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에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불만이 돼서 뭐 노사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사회적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셔서 일률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그 확대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거는 뭐 결국에는 근로자 간 형평성이라든가 또 기업의 추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좀 적절하고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의원 입법 안에도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좀 두자라는 취지 것들이 다 같은 뭐 염려들이 있으셔서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는 9월 1일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정부 의견 중에서 두 가지를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류세 조정 관련돼서 탄력세율을 50%로 하되 법 개정 이후에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대 의견을 단다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행령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50%로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에 유류세가 낮춰진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결국은 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을 했을 때에 시행 시기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 시기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또 어려운 민생을 생각한다면은 금년도에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행정부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혼란이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2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했을 때에 어떤 사업장은 되고 또 어떤 사업장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아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행 시기는 제한한 법률 안에서도 보면 6개월 뒤에 하자 이런 부분 이런 안도 있고 또 금년도에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하자라는 그런 안도 있고 또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자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결국은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게 나는 게 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사실 이제 그 기업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식대나 이제 이런 게 있는 임금 항목에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노조가 있는 데는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통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식대도 뭐 20만 원 올리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 기재부 우리 차관께서 하시는 얘기가 혹여라도 이게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까봐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보통 비과세 품목이 좀 확대되면은 사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게 사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기업의 편의 뭐 이런 거보다도 실제로는 이렇게 비과세 금액을 올려놓으면은 이쪽으로 임금 인상 협상에서 품목이 정해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중에 오르고 나면은 그 다음 해 이렇게 다 정산해 갖고 다시 소급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다 공지하고 뭐 이럴 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소급해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공지하고 뭐 하는 게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왜 안 되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 뭐 이 임금 인상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임금의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업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 원을 10대로 돌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총액 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는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연도 중에 쭉 어떤 공식에 따라서 반영이 돼서 얼마를 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 과다하게 냈다, 과소하게 냈다 해서 돌려받는 시스템이라면 그게 이제 말씀드린 연말정산에서 가능한데요. 이 식대 부분은 매월 1월, 2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 원, 여태까지는 10만 원씩에 대해 식대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도 뭐가 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것이 20만 원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에 가서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염려가 드리는 부분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는 이 절차 자체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업들보다 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연말정산으로 치유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확정하는 거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하고는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받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게 됐을 때 제도는 됐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은 집행부서의 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체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은 대체 토론이 끝난 후에 안건을 소위원회에 해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민생 법안인 점을 고려해서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거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은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의결하기 위해서 3건의 법률안 대안을 추가로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추가 상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유류세 인하폭 확대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김정재 위원님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 대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3건을 오늘 전체 회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국회법 제71조에 따라서 동의자와 찬성자 1인 이상이 있으므로 김정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안건을 추가하는 동의 등의 경우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3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된 의사일정 제13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4항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개 법률안 대안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류세 인하 관련된 법안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제 충격 완화하는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효과가 미지수인 정책, 그러니까 수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는데도 효과가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부 측에서도 관련된 보완책,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저희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나 시민단체에서 나왔던 유류세 인하 반영분에 대한 자료들 검토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소득세법 관련돼서도 부대 의견 달아주시기로 요청드립니다. 예, 좀 전에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축조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서 오늘 상정된 일부 개정 법률안의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의 개별 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용해인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정부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부대 의견으로 첨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문구 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 축에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은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축에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돼서는 불의견 아까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 보고서 그리고 부대 의견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차관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의결해 주신 유류세 문제하고 식대 문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말씀 주신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집행상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할 것이 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